이번에는 배우자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하는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청구 원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어떠한 경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하는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란 무엇이고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방법과 양육비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확인하여 청구 원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불륜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불륜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시각이 조금 다른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부정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재판상 이혼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9일에 남편과 혼인한 20대 여성 전모 씨는 2018년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에 전념하였습니다. 부부는 혼인 당시에 남편의 재산 5천만 원과 전세 대출 5천만 원을 받아 주택에 입주했으나 결혼 후 전모 씨의 노력으로 대출 5천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모 씨는 별도로 적금으로 3천만 원을 모으며 재산을 늘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2020년 6월 14일경에 전모 씨는 서재를 청소하다 우연히 남편의 컴퓨터에서 메신저 기록을 보았고 남편과 상간녀가 약 2년간 만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받은 전모 씨는 퇴근한 남편에게 상간녀에 대해 따졌지만 남편은 그냥 메신저만 주고받은 것이라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상간녀를 정리하겠다고 넘겼는데요. 전모 씨는 사과도 없이 당당하기만 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여태 혼자 돈을 벌어왔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혼을 바라냐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가겠다며 주장했습니다. 전모 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상간녀를 만나온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자 결국 소송을 통해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려는데요. 하지만 3년간 남편이 전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전업주부였던 전모 씨는 과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배우자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것은 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부정행위는 간통이 아니더라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모든 행위라고 판결하였으므로 메신저를 이용한 불륜행위 또한 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1호의 사유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이혼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하는데요. 만일 내가 주장하려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1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6호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청구 원인의 1호와 6호의 사유를 같이 주장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항목으로 앞서 설명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발생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 원인을 작성합니다. 우선 법률 문서는 내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재판상 이혼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목차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청구 원인을 작성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사건 본인으로 명칭을 구분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시점을 기재하면서 혼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사유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경위와 초기 생활, 혼인이 파탄된 배경을 시간 순서에 맞춰 설명합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처음 만나게 된 시점과 혼인한 시점, 그리고 혼인 초기에 어떤 생활을 보냈는지 간략하게 기재하여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는 순조로운 혼인 생활을 하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출산한 자녀가 있다는 것도 함께 설명합니다. 혼인의 파탄 배경은 원고와 피고가 어떤 이유로 이혼하는지 설명하는 항목인데요. 이번 사례에서 이혼 사유는 피고의 부정행위이므로 피고가 어떤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를 순서대로 설명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내역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소결론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 사유가 민법 제840조의 1호와 6호에 해당한다고 기재합니다. 다음은 어떤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지 설명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타인과 부정행위를 일으켜 혼인관계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금액이므로 금액을 산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탄원서에 기재한다면 원고의 피해 사실을 더 자세히 알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기간에 서로 형성한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인 당시의 재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피고의 재산으로 신혼집 보증금의 일부를 마련한 상황과 원고는 그 밖에 혼수를 마련한 상황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사자들이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한 경위와 기여도를 설명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는데요. 우선 전세계약서와 함께 재산분할 대상이 전세보증금과 적금을 합하여 총 1억 3천만 원인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변제확인서와 함께 원고가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노력으로 적금 3천만 원을 증식한 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고의 상당한 노력으로 재산을 증식하였으므로 원고의 기여도를 50% 이상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여도의 비율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소결론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재산분할 대상인 1억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기여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고 그 중에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3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건 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사건 본인의 현재 양육 상황을 기재하여 현재 부부 중 누가 사건 본인의 양육을 맡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양육 환경을 설명하여 왜 원고가 사건 본인의 양육자와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주장합니다. 소결론에는 사건 본인의 출생 후부터 지금까지 원고가 양육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사건 본인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합니다. 다음은 사건 본인에 대한 양육비와 분담 비율을 설명하여 비양육자인 피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건 본인 양육에 지출되는 금액을 설명하면서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양육비 지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는데요. 하지만 양육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기 곤란하다면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누가 사건 본인의 양육을 부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당사자들의 양육비 부담 비율을 산정합니다. 소결론에는 원고가 사건 본인을 전적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피고가 양육비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지금까지 작성한 청구원인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승소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하여 소장을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원인 내용에서 기재한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증거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제목을 작성하고 청구원인에 기재한 순번과 제목이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소장은 상황에 맞는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는데요. 이번 사례와 같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만일 배우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면 나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가정법원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관할법원을 찾는다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우자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할 수 있는 청구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배우자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하고 비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첨부된 양식을 보고 상황에 맞게 청구원인을 작성해보세요.